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황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책 한 권 선택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주는 북마스터 이청현 교수입니다. 수요일 저녁엔 좋은 책과 영화 한 편 어떠세요? 북벤저스 윤성은입니다. 고요한 밤의 친구가 될 좋은 책 함께 골라드리겠습니다. 박태근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또 동시에 문화 행사도 많고 각종 한류 축제도 굉장히 많은 때가 이 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만인의 연인이자 우상인 이 스타와 팬덤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누구를 좋아하셨을까요? 누구 먼저 팬이었어요? 너무 많은 스타들의 면면이 지나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보다 듀스를 좋아했습니다. 느낌 있다. 그렇군요. 왠지 서태지와 아이들은 너무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그렇죠. 네. 듀스를 좋아하는 것이 요즘 느낌으로 얘기하면 좀 더 힙하달까요? 근데 듀스도 인기 많았어요. 정말 맞아요. 여성들에게도 인기 많았고. 우리 윤성은 북배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스타를 좋아하고 이러는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뭐 탤런트 중에 그때는 손지창 씨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 신해철 씨도 좋아했었고 넥스트 좋아했었습니다. 아까 무슨 가수 집 앞에서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비밀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그건 이따가 네. 이창현 북마스터는 그런 게 없으셨겠죠? 없다기보다는요, 그 시대, 그러니까 학번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80년대 초학번들은 대학이 또는 시대가 상당히 엄혹한 시대여서 좀 저항의 문화에 대한 팬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대학가에서 나름대로 팬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김민기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아주 신화적인 존재였고요. 그렇죠. 그런 팬덤이 어떻게 보면 386 세대의 공통의 정서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된 팬덤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Expanding opportunity works.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 오는 7월부터 음반 사전 심의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창작자들의 표현이 대폭 자유. It's the love shot. 자, 오늘의 주제 팬덤 문화 전성시대에 대해 얘기를 나눌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 BTS 아미가 아닐까? 살짝 신분이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지행 작가님 잘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이면서 최근에 BTS 팬덤인 아미에 대한 비평서 BTS와 아미컬처를 출간한 이지행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보니까 BTS와 아미컬처. 저는 사실 아미가 뭔가 싶었는데 결국은 BTS 팬덤, 그렇죠. 그러니까 팬클럽의 이름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BTS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한데 이거를 이렇게 사회문화적으로 또는 문화의 어떤 특성으로 분석한 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아미컬처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미 활동하시다가 관심 갖게 되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저는 아미가 맞고요. 네. 확실한 아미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처음 그 BTS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한 2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 미국의 한 시상식, AMA라는 시상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BTS가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그 공연 자체가 아니라 그 공연을 보는 팬들의 반응이었거든요. 그 시상식장에 있는 그 미국 아미들, 그러니까 미국 팬들이 모든 노래를 다 한국말로 따라 부르고 있고 또 차후에 이제 유튜브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TV 앞에서 집에서 그 공연을 지켜보고 있던 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 울더라고요. 너무 이제 말을 못하고 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공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었다가 결국에는 BTS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는 아미가 되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팬이지만 연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팬덤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좀 균형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아미컬처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 재밌겠어요. 네. 이 아미 출신 비평가의 이 BTS 이야기. 네. 현직아미. 현직이죠. 우리 이징 작가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팬덤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팬덤 안에서 배운 것이다. 네. 아미로서 어떤 활동을 하셨기에? 이제 아미들이 주로 모여 있는 소셜 미디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트위터인데 트위터에 BTS가 유일하게 그 멤버들의 공식 계정이 있는 SNS가 트위터라서 아미들이 거기 주로 모입니다. 그럼 거기서 주로 뭘 하냐? 뭐 수다를 떠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요. 투표를 합니다. 투표. 이게 투표가 1년 365일 내내 하루도 끊이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어딘가의 후보로 BTS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상식들 입장에서는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팬덤들을 대상으로 팬들을 대상으로 투표 이제 부문 같은 걸 만들어서 하게 돼서 투표를 거의 매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음악이 새로 컴백을 해서 네. 신곡이 나오고 그러면 스트리밍 하고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하루 종일 보고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티켓팅 전쟁에 참여를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팬덤이라고 하면 이 아이돌 가수에 열광하는 그 10대들 그 뜨거운 막 함성 소리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예전에는 뭐 오빠 부대다 빠순이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로 다가왔는데 확실히 요즘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빠 부대라고 얘기할 때 원래 되게 부정적이었죠. 대부분의 소녀 집단들이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풍기물난이다 막 이런 식의 부정적인 얘기가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팬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팬덤이라는 게 파나틱이라는 좀 광신자를 뜻하는 거고 뒤에는 킹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광신자들의 왕국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풀어서 본다면. 그러나 열성적으로 좋아하고 몰입하는 사람. 몰입이라는 게 요즘에 중요하잖아요. 이게 비단 가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탤런트도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 뭐 패션 또는 그 셰프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어쩌면 현대에서 영웅이 사라진 시대에 어쩌면 이런 팬덤 문화가 영웅을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저는 이제 책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출판계에서도 사실 팬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중가요 가수들과는 달리 아주 넓은 팬덤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소수의 팬덤, 이 사람들과 굉장히 깊이 있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작가와 독자들이 만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이 시인들과 직접 만나서 낭독회를 한다든지 맞아, 서로 맞아. 시를 함께 나눈다든지 네. 근데 이게 뭐 4만 5천 명 모이는 자리는 아니죠. 40명, 50명 정도가 모이는 자리지만 그런 자리에 2만 원, 3만 원을 내고 오는 분들이 정말 하루 이틀이면 거기도 마감이 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죠. 네, 작지만 정말 팬덤이죠. 네. 근데 다른 분야보다도 이 한류 팬덤이 좀 궁금한데 한류 팬덤만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한류 팬덤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한류가 만들어진 게 아마 드라마, K 드라마라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드라마 때문에 뭐 윤사만 아니면 뭐 이영애 씨의 네. 대장금 네. 이런 것들이 해외로 퍼져 나가면서 이제 그 한국의 문화나 아니면은 그 배우에 굉장히 열광하는 그런 팬덤들이 형성이 됐다가 이제 그 다음은 K-팝의 이제 팬덤들이 형성됐는데 사실 초창기에 K-팝 팬덤이 해외로 번져가는 양상에는 한국에서의 인기가 그대로 해외에서도 똑같이 복제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탑 아이돌이다. 그러면 해외에서도 탑인 거죠. 네. 인기가. 한국에서 인기가 없으면 해외에서도 아, 없는. 네. 그죠. 네, 초창기엔 그랬죠. 뭐 BTS가 그 공식을 뒤집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한류 팬덤의 특징이라고, K-팝 팬덤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외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강렬한 것은 응원구호. 집단적인 응원구호가 이제 저희가 보다 보면은 저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노래 듣다가 뭔데 저렇게 막 뭐 그렇지. 데모하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제 응원구호들을 하는데 사실 그 현장에 가서 몇만 명이 집단적으로 어휴. 박자와 리듬을 정확히 맞춰서 하는 걸 좀 위압감과 함께 약간 경외심 같은 게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거 뭐지? 나도 약간 따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좀 매력이 응원구에 있는 것 같고 또 한류 팬덤의 특징이라고 하면 서포트 문화가 있죠. 예, 예전에는 그 조공을 바친다는 맞아요. 약간 나쁜 식으로 네. 조공 문화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되게 여러 가지로 이 서포트 문화가 번지고 있는데 제일 유명하고 대표적인 것은 광고판을 네. 그러니까. 팬들의 돈으로 사서 네. 그 멤버들의 생일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컴백을 해서 신곡이 나왔다든지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서포트를 해서 그 지지도를 네. 올리고 결집하는데 팬들이 마케터와 그 바이어 역할까지 이제 동시에 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되게 K-팝 팬덤의 아주 특징적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요즘에 컨슈머,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함께 얘기해서 프로슈머라는 말을 하듯이 옛날에는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스타를 일방적으로 소비했었는데 요즘엔 스스로 네트워크의 힘을 통해서 스타를 만들고 스타와 함께 공유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 그게 아마 한류의 어떤 이런 팬덤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이 아닐까 생각도 갖게 되네요. 팬덤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도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한 조사를 보니까 팬덤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분들이 무려 85%나 되고요. 네요. 예전에는 그렇게 집에다 포스터 붙이고 따라다니고 이런 그러면 분들이 아빠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힘드셨거든요. 집에 못 나갔어요. 집에 그래서 갇혔어요. 몰래 그 TV에 나온 거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 돌려보고 돌려보고.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팬덤 문화에 대한 그 느낌, 이미지 이런 것들도 무언가에 꽂혀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 이런 긍정적인 이 수로들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덕후. 네. 맞아요. 덕후라는 단어가 좀 나쁜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도 굉장히 호의적이고 막 콘서트표 대신 끊어주고 주고, 공부해야 맞아요. 되니까 네, 막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인지 한 10명 중 7명은 스타나 공인들을 좋아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팬클럽 활동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즐겁고 뭔가 에너지가 생기고 행복하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팬덤 문화를 다룬 문학 작품도 있을까요?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문학에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한 10여 년 전부터 힙합 그렇죠. 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팬덤 문화가 워낙 일상적이고 예, 일상적. 청소년 문화에서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청소년들이 등장하면 팬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문학계에서 그런 팬덤 문화를 중심에 둔 소설이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바로 이희주 작가의 장편 소설 환상통인데요. 문학동네 대학소설상 수상작입니다. 저 책에는 나이가 더 많은 그러니까 20대 이 사람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들은
정말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해 본 적이 있냐. 맞아. 왜 맞아. 내 사랑은 네. 그 사랑의 대상이 아이돌이기 때문에 비난받고 받고, 맞아요. 비웃음을 사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묻거든요. 약간 그 생각나네요. 연탄재 그렇죠. 함부로 차지 마라.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뜨거운 존재였던 맞아요. 네. 적이 있나. 그럼 문득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그럼 팬덤 활동을 통해서 이 팬과 이 스타가 동시에 좀 상호작용하면서 윈윈하는 그런 네. 사례도 있을까요? 네, 뭐 일종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마돈나의 경우를 좀 예로 네. 들어볼게요. 마돈나는 80년대 초반에 그 MTV의 부상과 함께 가장 그렇죠. 수혜를 입은 예, 예. 어떤 스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비주얼이라는 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네, 예. 거의 란제리에 가까운 옷을 입고 십자가를 몇 개씩 치렁치렁 걸고 약간 뭐랄까 신성 모독적인 그런 맞아요. 어떤 행위도 느낌과 하고. 뉘앙스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뮤직비디오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게 엄청난 호응을 받으면서 그 당시 거의 팝컬처를 접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 마돈나가 지시하는 혹은 보여주는 그런 정체성이랄까요? 아이덴티티를 지지하는 어떤 팬 세력의 인구 통계학적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도시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 젊은 여성, 그리고 히스패닉. 그러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열광과 지지를 받으면서 이른바 마돈나가 뭐 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여성, 신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도 미국 사회는 보수적이었고 특히 히스패닉계의 어떤 카톨릭 문화권 안에서는 여성이 어떤 그런 식으로 자기 재현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마돈나의 모습을 보고 열광했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층이었고 그런 어떤 팬덤들의 지지 때문에 마돈나는 한낱 그냥 팝 가수가 아니라 아이콘으로 문화적 맞아요. 아이콘으로 맞아요. 등장할 수 있었던 그래서 결국에는 스타 혹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공감하는 커뮤니티가 모이는 게 바로 팬덤이고 그 팬덤을 지속하고 확장시키는 거는 약간 그 아이덴티티 안에 들어있는 진정성 같은 거. 가짜는 금방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인기가 금세 시들죠. 대중가요의 팬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책이 갖고 있는 팬덤 문화가 다르기도 하지만 굉장히 소박하다. 책은 10,000부만 나가도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분야의 책들, 예를 들면 과학이라든지 또는 문학으로 보면 장르물들, 뭐 SF나 호러나 추리인물 같은 경우는 그 팬덤 자체가요, 대체로 생산자에 가까운 소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렇지. 시인 얘기도 했지만 그런 낭독회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문예창작 전공을 한 또 다른 분들이라든지 시인들이. 또는 시인이 되길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창작자와 이걸 소비하는 계층이 굉장히 가깝게 밀접하게 닿아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지적이신데 저는 문학계의 팬덤이 숫자는 적지만 어쩌면 팬덤 문화를 가장 먼저 구축한 그러한 장르적 원형이 책에 대한 팬덤 아니겠어요? 어느 작가가 만들어 놓은 소설은 꾸준히 읽는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잡지들이 형성됐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희도 뭐 올해의 책이나 뭐 그렇죠. 작가가 어떤 문학상을 탔을 때 네. 저렇게 팬들이 와서 환호해주고 박수를 쳐주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서요. 그렇죠. 드려본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대중문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팬덤 문화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에 대한 관심으로 어떤 팬덤 문화가 생겨났는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며칠 전에 생일이어서 컵홀더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어떤 가수의 팬이신가요? 아, 혹시 방탄소년단 아세요? 저희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거든요.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 beat? 저희가 공간을 대여하는 이제 카페 숍인데 팬분들이 오셔서 이제 꾸미고 저희는 이제 컵홀더랑 굿즈를 이제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냥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서포트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별로 돈이 아깝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카페에 계신 분이 진짜 치열하게 같은 일을 시작할 건데요. 시작할 물수록 포토카드 좀 5개랑 포스터랑 엽서 3종, 아크릴 키링, 포토카드, 동의서까지 다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앨범의 인트로를 했잖아요. 그 인트로의 제목은 맞아요. 어떠세요? 좋아요. 되게 기뻐요. 지금 너무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것저것 받고 참여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본인이 알지 못해도 팬들끼리 모여서 같이 웃고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동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서 헌혈증 기부 같은 것도 하고 나무 심기 이벤트라던가 다 함께 좋은 뜻으로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요? 분리서라도 응원하는 아니 개념 있는 그런 팬이 되고 싶어요. 성실하고 예쁜 자랑스러운 팬이 되고 싶어요. 남준이의 고향은? 팬들과의 소통하는 아이돌, 뭐 소통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치면은 BTS를 빼놓을 수 없는데 BTS의 어떤 공식 SNS 계정이 세계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된 계정이다라고 얘기한 걸로 미루어서 BTS의 세계적인 인기는 뭐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그래서 SNS 팔로워가 2천만 명? 네, 2,200만 명. 국가 아니에요? 2,200만 국가? 명. 그러니까 BTS 네이션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BTS에 특별한 무엇이 있길래 다른 사람들의 경쟁을 제치고 1등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사실 BTS의 아까 그 팔로워가 2,200만이라고 해서 되게 놀라셨는데 전체 트위터 계정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팔로워 수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 미국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에는 1억 명이 넘고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팔로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얼마나 그 많이 언급이 되느냐. 네, 그러니까 이 작은 팔로워가 상대적으로 작은 팔로워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언제나 BTS의 얘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어떤 바이럴을 만들어주는가. 그 몰입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몰입도가 아미들이 다른 건데 그러면 이렇게 충성스럽고 강렬한 헌신적인 팬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 BTS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서양 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BTS의
음악 때문이다.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약간 회사가 만들어준 노래, 뭐 컨셉, 춤을 가지고 그냥 약간의 인공적인 혹은 더 좀 지나치게 말하면 약간 허수아비 같은 이런 식의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직접 곡을 쓰는 BTS에 대해서는 아티스트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일반적인 K-팝 아이돌과 구분되는 아티스트로서의 BTS의 지점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더 폭넓은 사람들이 이 BTS 팬덤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두 번째는 BTS의 어떤 걸어온 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언더독 정신 같은 거예요. 언더독성. 그러니까 대기업, 그러니까 대규모 기획사 출신이 아니고 굉장히 중소기획사 출신의 초창기에 데뷔했을 때는 방송 같은 곳에 출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땜빵으로 나가는 정말 이들이 쓴 가사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땜빵이 나의 꿈, 뭐 이런 가사도 있을 정도인데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본인들을 알리기가 어려웠었죠. 그런 어떤 언더독 시기를 이들의 실력만으로 그러니까 누구와 뭐 연합하거나 아니면 줄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폭적인 지지와 홍보 속에서 안전한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그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다고 표현을 해요, 팬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공감하고 뭔가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라는 그런 어떤 언더독 정신에 대한 환희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미의 팬덤 활동 특징 중에서 이거는 정말 다른 팬덤 문화에도 적용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언론에서 그 아이돌 팬들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리포트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팬덤들이 서로 풍선 색깔을 가지고 싸우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들만의 것, 그러니까 되게 편협하고 협소하다. 그리고 상대의 어떤 가수에 대한 욕을 한다든가 이런 에티켓이 무너지는 지점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있고 사실은 이 아미 팬덤 안에서는 팬덤 내 에티켓을 계속해서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정신을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해서 공유하는 팬덤 내 에티켓 운동이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그거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뭐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발적 조직들이 있고 그 팬들 자체가 거기에 대부분 동의하는 편이라서 이를테면 그런 거죠. 이 팬덤 에티켓 그 문화 안에 어떤 공연, 대규모 공연을 갔을 때 타 가수가 나올 때는 보통 옛날에 팬들은 우울을 하거나 아니면은 관심 없다는데 핸드폰을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게 이제 어떤 충성심을 보여준다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미 팬덤 에티켓 안에는 타 가수가 나올 때도 응원을 열심히 해달라고. 그게 왜냐면 방탄소년단의 얼굴이 우리 아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미 is BTS Face라는 방탄 Face라는 방패 프로젝트가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열리고 공연 같은 거나 행사가 끝나면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연장에 있는 쓰레기를 다 주워서 버리고 갑니다. 이 이따만한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집게를 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에티켓을 이 안에서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자정 능력이라고 하겠죠. 그런 자정 능력이 좀 아미 팬덤에서 좀 돋보이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좋은 문화인데요. 그러니까요. 응원을 같이 해주면 또 그것도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BTS를 좋아하다 보면 공부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음악과 뮤직비디오의 세계적인 뭐 문학 작품이나 세계관이 담겨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선 찾아주시면 됩니다. 보시죠.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이건 뭐예요?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네, 오르간을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이 치고 있는 건데 저런 행동들이 다 어떤 상징이 있다는 거죠? 저 전혀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 무슨 박물관 같아요. 네, 박물관 같고. 미술관 조각상들 뭐 이- 신화 예. 안에 그렇죠. 나오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게 숨어져 있는지 네. 직접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피땀 눈물 네. 뮤직비디오 안에는 그 이제 소설 데미안 헤르만헤스의 작품이죠. 이제 데미안을 모티프로 한 게 이 피땀 눈물이란 노래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영향받은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그 데미안이 결국에는 어떤 청춘에 흔들리는 그런 시절인 거잖아요. 유혹도 받고 그다음에 선인가 악인가 늘 그 사이에서 고투하고 고민하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살아가는 커지는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일종의 자신들의 어떤 지금 BTS 2016년의 BTS로서의 자신들의 지금 현재에 대한 어떤 반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안에 이거는 나를 벌받게 할 주문이다. 그리고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이 든 성배라는 가사들이 이 랩 가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나를 벌받게 할 줄 펼쳐진 프레임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이 든 어떻게 보면 이게 데미안의 얘기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거 플러스 아이돌이라는 어떤 특수 상황에 처한 아티스트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겠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내가 선택한 운명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내 길을 간다. 그런데 이제 피땀 눈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유혹이 다가왔을 때 흔들리는 그런 어떤 흔들리는 사람 혹은 선의 자리, 악의 자리, 관찰자 이런 것들을 각각의 이제 그 멤버들한테 배역을 부여함으로써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고 그런 재미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는 팬들도 있어요. 네. 근데 뮤직비디오 보면서 우리 박태근 북배 뭐 자아내신 거 없어요? 문학적으로 아 요거 혹시 그거 아니야 싶은 거? 전혀 없어요? 집중해서 봤는데 네, 어렵죠. 저에게 들어온 것은 그 석진이 바라보는 거울 위에. 아니 석진이를 아세요? 네? 저도 몇 명의 이름은 압니다. 아, 네. 왜냐하면 요즘에 서점에서는 음반도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저도 알랑이를 샀습니다. BTS가 음반을 내주는 달에는 모든 서점 직원들이 행복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 음반을 상이. 사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올라서요. 아주 즐거운 때입니다. 어떤 게 보이시던가요? 그 조금 전에 흔들리고 고민하는 이런 모습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석진이 바라보는 거울 위에 니체가 쓴 문구가 들어 있었는데 번역을 해보면 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내면의 혼돈을 지녀야 한다. 야. 내면의 혼돈을 겪고 있군요. 이게 BTS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어야 맞아요. 할 과정이잖아요. 통나을애 맞아요. 같은 그렇죠. 것인데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달을 하니까 공감대가 굉장히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뮤직비디오 하나를 보고 팬들이 니체에 대해 생각하고 네. 뭐 데미안을 읽게 되고 이런 게 바로 네, 네. 선순환 좋은 그렇죠. 영향력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최근에는 뭐 융심리학까지 그러니까요. 최근에 나온 앨범의 제목 자체가 네. 이 융심리학 네. 개론서의 제목인 맵 오브 더 소울 영혼의 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한 1년여간 더 지속될 예정이니 책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 때문에 융심리학을 공부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쨌든 BTS에 대한 관심들, 이 팬들이 주는 사랑이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눈으로 좀 네. 다양하게 쪼개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대중문화를 이렇게 이끌고 만들어가는 팬덤 문화를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팬덤이 비단 이제 대중문화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충성스러운 그렇죠. 팬들, 네, 네. 그러니까 거의 팬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질 좋은 상품을 내니까 저희 브랜드의 팬이 돼주세요.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맞아요. 브랜드들마다 서사를 부여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아이덴티티에 동조하고 그걸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충성스러운 로열 팬이 네. 되는 거고, 요즘 브랜드들은 다 이 팬덤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어떤 브랜드도 이제 팬덤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에 대중문화는 더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팬덤 현상을 그냥 우리가 되게 속된 말로 빠순이라든지 이런 식의 멸칭으로 우리가 부르거나 아니면 좀 낮게 보고 그것들이 굉장히 별거 아닌 듯 혹은 되게 하위 문화고 저급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을 팬덤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선한 팬덤, 네. 적극적인 팬덤이 주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대중문화 팬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우리 북소리 가족들을 위해서 책 추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우리 이재eng 작가님 어떤 책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 이 팬 블로거 게이머라는 책인데요. 네. 이게 저쪽 앞으로 좀 예. 네. 이게 헨리 젠키스라는 그 미디어 문화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 연구자이면서 팬인 사람을 우리가 아카팬,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팬이다. 그래서 아카팬이라고 부르는데 문화 연구 안에서는 이 팬덤 연구가 당당한 하나의 분야죠. 그래서 그런 아카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분이 어떤 팬 커뮤니티들 안에 자기가 아카팬으로서 목격한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과 비평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이게 서문을 보면요. 네. 팬이 문화의 중심이 된 시대라는 구절이 나와요. 네.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디어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뭐 팬 문화가 뭐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면서 폄하를 해왔다면 이 아카팬의 정체성, 아카팬의 영혼을 지닌 헨리 젠킨스는 정말 팬이 중심이다. 이 문화 현상에 뭐 이런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트윈픽스라는 굉장히 유명했던 네. 미국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트윈픽스가 굉장히 미스테리한 스토리텔링으로 굉장히 열광적인 마니아층을 모았는데 그 안에 그 팬클럽이 어떻게 트윈픽스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로 트윈픽스 작가가 된 것처럼 2겹, 3겹, 100겹, 1000겹의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면서 이 트윈픽스라는 세계 자체를 두텁게 만들고 있는 그런 어떤 창작의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 필자가 교육자인데요. 그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이들에게 금지시켜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여기서 변호하고 옹호해야 될 측면이 있다라는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랄까 이제 팬이나 블로거나 게이머 같은 이런 어떤 대중문화의 그 수용자들이 그동안 많이 품어왔던 우리는 정말 저열한 것들인가? 라는 그런 어떤 자조적인 그런 맞아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eng 작가님의 추천책 팬 블로거 게이머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윤성은 북벤이 책을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좀 달달한 로맨스 소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좋아요. 네, 이 책은 뭐 팬덤 문화에 대한 책은 아니고요. 바로 그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한 팬이 팬픽션을 쓴 것이 이제 책으로 묶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팬픽 많이 네, 보잖아요. 네, 팬픽이에요. 네, 그 BTS와 아미컬처에도 몇 번 등장하는 원디렉션이라는 영국의 뭐 보이밴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해리 스타일스라는 그 멤버 중에 한 명을 그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든 그런 로맨스 소설인데요. 사실 뭐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뭐 모범적인 어떤 순수한 10대 여성과 좀 지금 나쁜 남자라고 해야 될 만한 그런 캐릭터의 그 남성이 이제 사랑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남성의 모델이 해리 네, 스타일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해리 스타일스와 한 모델. 여성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나 토드라는 이 작가는 그
주인공 여성에게 자기를 대입시켜서 네. 몰입해서 이제 써 내려갔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와패드라는 전자책 뭐 세계 최대 이제 전자책 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그 15억 뷰를 기록을 했고 지금 이 책도 저는 지금 1권 가져왔는데요. 국내에 지금 번역된 게 8권까지 그렇게 많아요? 나왔습니다. 오, 네. 우와. 그리고 영화화 됐죠, 물론. 그래서 예, 최근에 또 개봉을 했었고요. 같은 제목으로. 네, 애프터라는 제목으로 했었고 속편이 결정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드물게도 10대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한국에서도 박스오피스 10위권 내에 그래도 며칠 동안 이렇게 올라 있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조금은 오그라들지만 연애세포 깨우는 그런 팬픽션 하나 들고 나중에 나왔습니다. 읽어보고 싶네요. 네. 애프터라는 책도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태근 북벤저스 어떤 책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요. 가장 최근에 나온 팬덤 문화 관련된 책입니다. 신윤희 작가의 팬덤 3.0이라는 책인데요. 네. 우리도 앞서 팬덤 1세대, 2세대 얘기했잖아요. 이 책에서 주목하는 3세대의 특징은 팬들이 직접 참여해서 스타를 선택하고 양육하고 키워가는 과정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서바이벌 그렇죠. 리얼리티 쇼에.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프로듀스 101 아, 그렇죠. 이 방송을 꼽습니다. 네. 근데 이 방송도 시즌 1, 2, 3로 오면서 사람들의 반응과 참여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시즌 1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한 거예요. 정말 국민 프로듀서라고 불러주니까 완벽한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리드 보컬이 이 친구가 들어가면 랩은 또 이런 친구가 들어와줘야 맞아. 되니까 이런 식의 균형을 생각했거든요. 너무 창작자의 고통을 그렇죠. 그런데 이 시즌 1이 끝나고 나서 이 아이유아이가 활동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이건 팀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1, 2, 3등 누가 센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겨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2 때부터는 투표 양상이나 시청자들의 참여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위 원픽이라고 불리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열광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갈등 요소들이 생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불과 2, 3년 내에 시즌 2, 3번 거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변화 양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자 스스로 그 원어원 팬덤에도 참여를 하고 또 20, 30명의 그 팬덤 활동을 하는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풀어낸 책이라서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어렵진 않나요? 제목은 왠지 투표를 혹시 프로듀서 오늘 참여해 보셨죠? 저는 그럼 좋아해요. 누구나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할 게 많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팬덤 3.0까지 추천책 만나봤어요. 오늘 쭉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참 팬덤이 활성화돼야 대중문화 자체도 좀 커나갈 수 있는 것 같다. 모든 문화의 기반이 팬덤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TV 책방 북소리에도 팬덤 문화가 잠입했으면 스며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과 소망을 조금 가져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뭐 이미 아마 팬덤이 형성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띄지 않고 있지만 정말로 그 우리나라의 문화와 학술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북소리를 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지금 이창현 교수님을 모델로 팬픽을 누군가 쓰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이게 볼래요. 드러나지 괜찮아요. 않은데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조금 기다려보시면 괜찮습니다. 잘 될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팬덤 문화가 북소리에도 들어오길 바라면서 자, 이어서 우리 북소리의 시민 북벤저스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독서 모임을 만나는 리더들의 북적북적과 명사들의 책 추천 릴레이 북이 이어집니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태원 우사단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모이고 있는 스근한 책방이라는 독서 모임입니다. 좀 독서 모임이라는 거에 대한 심리적 허들을 낮추고 싶어서 제가 한번 재밌게 만들면은 다 같이 책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독서 모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내가 또 남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고자 책과 관련된 주위의 것들을 좀 많이 포함을 하게 되었어요. 영화와 원작이 있는 책을 같이 들고 와서 이렇게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는 영화와 책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조리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탄탄하게 갖춰지니까 이 정도의 투자를 하는구나. 저는 여기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독서량이 되게 있어가지고 선물 줬거든요. 서점에 책 나오는 날이라고 초등학생이었는데 기다려서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영화부터 보고 책을 봤었는데 초등학교 때 영화를 보고 딱 책을 보는데 저는 그래서 영화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책만 읽으면 그냥 상상만 하는데 이제 영화는 내가 상상했던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원래 많이 없는데 여기서는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트와일라이트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해리포터만큼이나 영화화를 잘 시켰다고 생각하는 영화라서 추천합니다. 항상 늘 똑같았거든요. 회사 가고 퇴근하면 집 가고 집순이라 가지고. 근데 어느 날부터 여기 다니고 나서부터 수요일이 기대되고 또 수요일 날 사람들하고 책 이야기 하고 싶어서 제가 여기 오고 나서 거의 일주일에 책을 2권씩 읽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게 막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읽게 되는 그런 변화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책도 멀린이라는 사람의 단어가 오늘 그 마법사의 돌 보니까 약간 설렜어요. 영화를 보고. 어떻게 뭐야? 내가 생각한 건 되게 다른 사람 말이 되게 뒤에 영화보다 책이 더 좋았다. 영화가 막상 나오니 좀 실망한 부분이 있었다. 나만 생각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도 나랑 생각이 같구나.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랑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편견을 좀 안 가지게 되고 서로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네, 독서 모임은 많이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인아입니다.
아, 진짜요? 한번 볼게요. 궁금하다. 이나야 안녕. 내 주변에 책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너 얼굴 먼저 떠오르더라고. 대중분들에게 너가 알고 있는 책의 좋은 얘기들을 꼭 전달해줬으면 다시 한번 해. 봐야겠다. 이렇게 고마워. 어색하게 얘기하겠다. 아, 이렇게 어색해 할 줄이야. 이 프로 방송러가. 약간 정말 언니 느낌으로 수다를 엄청 떨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공식적인 멘트로 말을 하려다 보니까 더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 좋네요. 네, 오빠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근황은 정말 잡다한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이것저것 경험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리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리스타를 좀 취미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뿌듯해요. 보던 거를 직접 제가 해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저도 작년 겨울에 한번 슬럼프가 온 적이 있어서 거의 3달 동안 누워진 적이 있어요. 약간 시체놀이를 했어요, 진짜. 이런 걸 다양한 거에 도전하고 경험하는 게 뭔가 시간 낭비거나 비효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건 하면 안 돼, 시간 낭비일 것 같아, 이 시간에 발전할 수 있는 딴 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 계속 가로막다 보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늘 추천해드릴 이 책이랑 연관성도 있는 게 그 슬럼프가 오면서 이 책을 계속 읽었거든요. 심지어는 이렇게 누워있다가 책장 넘기고 이렇게 책 보는 게 귀찮고 해서 오디오북으로 이 책을 읽었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바로 책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 어린 왕자입니다. 네. 진짜요?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서점에 갈 때마다 뭔가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꼭 사게 되더라고요. 좋은 책이기도 하고 차에다가 뒀다가 가끔 그냥 읽어야지 해서 핸디북은 차에다가 두는 용도고, 캐나다에 있던 친구가 서점에서 발견했다고 했는데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할 겸, 그리고 이것도 되게 저만의 로망인데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이거를 꼭 주고 싶어서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책갈피인데 그 여우 모양이에요. 이거는 제 네임택인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랑 어린 왕자랑 여우가 그려진 그 캐릭터를 직접 새긴 거예요. 네.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왔을 때도 생각을 한 게 보이는 거에 자꾸 치중을 하게 되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리고 또 가끔은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뭐 부러워하기도 하고 소유욕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단면을 제일 먼저 보려고 생각을 하자. 그렇다면 또 고정관념이나 편견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해요. 어린 왕자요? 약간 내 인생에 있어서 물음표가 생길 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술과 화술이 뛰어난 한의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랑 같이 방송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경재 원장님을 추천드립니다. 단 한 권만 추천해달라고 하셨을 때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경재 원장님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정인아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원장님 덕분에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근원은 다 다독, 원장님이 정말 많이 읽으신 책의 그 독서량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책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해 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원장님, 저도 꼭 원장님의 추천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오늘 TV책방 북소리와 함께 좋은 책도 읽어보고요. 또 뜻깊은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책들과 함께 찾아올게요. 인사드릴까요? 네.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